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두옹 반민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죠. 취임 연설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즉각 휴전을 제의합니다. 두옹 반민의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탄손누트 공항에 북베트남군 항공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남베트남 사람들은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고 각자 도성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미 대사관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29일 새벽 5시였습니다. 북베트남군 5개 사단은요, 일제히 치열한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한 후 총공격을 개시합니다. 이 상급 부대 지휘관이나 참모들은 지금 뭐야? 탈출하는데 온 정신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뭐 지원, 뭐 탄약 이런 거 없이 지금 가방 써서 가족들 챙기고 먼저 미 대사관 가서 탈출하기 바빴다고, 이 새끼들이. 이 정도 되면 미 대사관도 철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이 미국의 철수 작전은 사실 4월 1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야간에 C-130이나 C-141 등의 대형 수송기들이 운영돼서 임시 캠프인 괌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실어 나르는 거죠. 그 다음에 철수시킬 남베트남인들은 공산화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사람, 그 다음에 각종 미국 기관에 근무했던 고용인, 그 다음에 현지 미국인이 추천하는 인원 등 이런 남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같이 탈출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탄손누트 공항에서의 철수는 4월 28일로서 끝나고 이후는 헬기에 의해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미군 함정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 7함대 함정이 왔거든요. 항공모함이 왔단 말이야. 얘네들 태우려고. 그리고 4월 29일부터 미 대사관에서 최고 70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는 CH-53 헬기로 철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CH-53 헬기가 일단 숫자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뜨고 내리기에 너무 커가지고 좀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29일 6시 반, 저녁 6시 반 이후에는 12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는 UH-1 헬기로 야간 철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베트남군은요, 미군의 철수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4월 29일만 해도 남베트남 공군기 4대가 북베트남군 대공화기에 의해서 격추가 됐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은 미군 철수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군의 철수를 방해하지 않음으로 해서 미 제7함대의 공격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철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북베트남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철수 인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남베트남인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해안으로 나가서 거룻배, 모타보트 이런 거를 이용해서 미군 함정이 있는 곳까지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일단 미군이 전부 받아줬거든요. 배까지 오면 해양법상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를 받아줬다. 그러니까 돛담배를 하든 뭘 하든 거기까지 미군 항공모함까지 가는 거예요, 얘네들. 그 다음에 남베트남 고위 인사들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4월 28일에 3일짜리 대통령이었던 두옹 반민한테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철수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 사람이 의외로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개 흔들면서 남베트남 사람들은 내 민족이다.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그의 손자, 그의 딸과 대령인 사위, 조카들의 철수를 부탁합니다. 이 두옹 반민 대통령의 절친이 하나 있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이 DF 꽝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철수하자고 했어요. 이 사람이 4월 29일까지 대통령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제 거절한 거죠. 그리고 남베트남군 제2군 단장이었던 팜반푸 소장은요, 가족들의 철수를 부탁하고 자신은 그대로 남았다가 북베트남군이 점령한 2일 후에 권총 자살을 합니다. 이 남베트남군 제1군 단장 고광트롱은요, 카오키 전수장의 자가용 헬기로 미 함정으로 직접 날아가요. 그 다음에 남베트남군 제3군 단장 토안하고, 그 다음에 티우 전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고, 남베트남 내에서 이제 부정부패로 아주 이제 탑3 하는 드는 사람이에요. 얘가 당반 쾅 중장이라는 새끼. 이놈도 이제 탈출하죠.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었던 비엔이 떠난 후에 후옹이 후임으로 임명한 빈록 준장도 다 탈출을 해버립니다. 남베트남군 요직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28일, 29일 사이에 다 죄다 도망간 거예요, 이미. 가족들 다 내고 가족들 미리 철수시켜놨고 다 간 거야. 그렇다면 이때 남베트남 주재 미 대사 마틴 대사는요, 나름 그래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들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했거든요.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직원들이 4월 28일에 부인은 먼저 철수시키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인이 철수하고 이런 게 알려지면 이게 남베트남 사람한테 심리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거절해요. 거절하고 공관에 있는 자기 사물들도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뒀는데 어쩔 수 없었죠. 4월 30일 날 새벽 3시 45분에 마지막 헬기 중에 두 번째 헬기로 부인과 같이 철수 헬기에 올라서 탈출을 합니다. 이 사람도.
그 테니스 코트 주변에 무슨 뭐 나무들도 많아서 처음에는 그 미드 대사관 직원들이 이 나무를 자르려고 했다고. 왜냐면 헬기 내릴 때 방해되니까. 근데 마틴 대사 자르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냐면 밖에 있는 남베트남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동의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었죠. 직원들이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헬기 착륙해야 되니까. 이거 보니까 남베트남 사람, 이 미국도 튀는구나 이걸 생각했죠. 그래서 미 대사관 밖에서 무려 1만의 남베트남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미 대사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엄청나게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미 해병대가요 곤봉으로 까고 주먹으로 까고 막 최루탄도 던지고 해서 질서를 바로잡아요. 근데 마틴 대사가 떠나면서 6대의 헬기를 더 요청한다고 했지만 미국인 철수 완료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미 국무부 상황실에서는요 작전을 종료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헬기가 진짜 마지막 헬기가 새벽 5시 24분에 이륙하고 철수 작전이 종료가 되죠. 키신저는 자랑스럽게 미국의 철수 작전이 종료되었다고 기자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요 주 베트남 한국 공사 이대용 공사 외 140명의 한국인이 탑승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대용 공사는요 이후 북베트남한테 잡혀가지고 5년 동안 북베트남 치하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억류 생활을 했었죠. 미군 대사관 경비병력들은 각종 장비를 포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남은 미 해병대 대원들이 폭약의 지원 신간을 장착한 후에 4월 30일 오전 7시 30분에 밖에서 철수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최루탄을 던지면서 문을 완전히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7시 53분에 대사관 옥상에서 이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경계 인력까지 모두 미국은 최다 사이공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미 대사관 건물 내부는 폭파가 됐죠. 철수 작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요. 헬기 70대, 그다음에 630소티로 미국인 1,373명, 그다음에 남베트남인 5,595명, 그다음에 제3국인 83명을 철수시킴으로 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헬기 철수 작전이 단시간 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4월 중에 미국인 6,763명, 그리고 남베트남인과 제3국인을 포함한 45,125명, 그 다음에 거룻배 어선을 이용해서 미 함정에 탑승한 6,000여 명이 남베트남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트남전 다큐멘터리 영상 보시면 이게 항공모함에서 멀쩡한 헬기를 바닷속에 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워낙 많은 헬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항공모함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항공모함에 더 이상 헬기를 탑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하느냐, 멀쩡한 헬기를 바닷속에 밀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웬만한 헬기를 또 다 버려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헬기가 없는 만큼 사람을 더 태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비밀리에 수송된 인원도요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패망 직전까지 남베트남을 탈출한 남베트남 사람들은 6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철수 작전은 마틴 대사의 지침하에 미군이 수행한 거죠. 근데요, 미 의회는요, 이 철수 후에 미군과 미군의 군용 장비를 운용해서 남베트남인을 철수시키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에 주재하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만 남베트남인을 철수시키는 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함선 항공기 해병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그런 논쟁이 한때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받아들이는 게 원래 10,000명으로 상한선을 그어버렸었거든. 근데 이게 뭐야? 6만 명이 넘게 들어왔으니까. 아무튼 포드 대통령은 끝없는 논쟁에서 지쳐 백악관 대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베트남인을 철수시키는데 미군을 운영한 것은 합법성을 따져서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측면에서 미군을 운영했고 남베트남인들을 철수시킨 거였다. 그들은 공산화 이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구해주었고 지금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 미군은 베트남 땅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산 베트남군은 사이공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국인이 완전 철수한 이후 베트남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두옹반 미는 부통령의 응우엔 반 후엔 전 하원위원장, 그 다음에 수상의 부반 마우 반정부파 하원의원, 그 다음에 공보장관에 그의 보좌관이며 하원의원인 리퀴청을 임명한 등 마지막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두옹방미는 순리당에도 아직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판단했냐? 북베트남이 통일하게 되면
인도 차이나 3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니까 중국이 북베트남의 무력에 의한 통일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임시혁명 정부도 있잖아. 베트콩 계열. 그러니까 그 베트콩 인민해방전선 계열. 걔네도 북베트남의 지배를 원치 않고 있었죠. 북베트남도 남베트남 전체를 통치할 행정 조직이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도 정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 민 대통령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 두홍반민의 야무진 착각이었어요. 북베트남에서는요, 이미 친중국파가 완전히 거세된 상태였어요. 레주원을 비롯한 친소련파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북베트남 내 임시혁명정부 남베트남 해방전선의 입지는 이미 1968년 구정공세 때 거의 와해됐어요. 그래서 이 임시혁명정부의 임시대표가 누구냐? 북베트남 장교였다고요. 또한 북베트남이 사전에 남베트남 점령지 행정을 담당한 요원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두홍반민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 두홍반민은요, 4월 29일 오전에 공보장관 외 3명을요, 탄손누트에 있는 북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대표한테 보내요. 협상하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시혁명정부 대표가 누구라고? 북베트남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베트남 장교가 남베트남에서 이렇게 협상단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 정원에 데리고 가요. 정원에 데리고가서 우리들이 재배한 바나나 같이 먹자. 뭐 이런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베트남 우리 지금 바나나 먹을 시간 없고 우리가 좀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재촉을 하니까 북베트남 고위장교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말할 수 없어. 이러고 얼버무려 보여요. 그러니까 남베트남 정부가 다급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부 협상 대표단을 보내니까 얘네가 말을 안 하려구나. 그렇다면 뭐야? 제야의 중립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보내자. 그럼 이제 협상을 하겠지라고 해서 누굴 보냈냐? 쯔옹곡 리엥 변호사하고 추탐루안 교수, 그 다음에 찬틴 신부 등 이 3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3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야 중립파의 대표적 인물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역시나 북베트남은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면서 군대부터 먼저 해산해라, 이런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졌죠. 그 다음에 지금 북베트남에 있는 탄손누트에 북베트남군이 있는데 탄손누트에 뭐가 있어요? 공항이 있잖아. 탄손누트 공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교전하고 대포 떨어지고 막 이랬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남베트남 측 대표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애초에 북베트남은 뭐가 없다?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방법에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4월 30일 날이 밝으면서 북베트남군의 공격이 재개가 됩니다. 남베트남군한테는요, 상급 부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베트남군 T-54 전차들이 사이공으로 진격하기 시작해요. 비엔호아 전선을 고수했던 남베트남군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북베트남군은요, 공격 4일 만에 비엔호아 공군기지를 탈취하고요, 남베트남군은 후퇴하면서 필사적인 전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이랬어요. 진작에. 수안녹 전투에서 명성을 날렸던 남베트남군 제18사단 장병들은 사단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건재를 유지했어요. 사단장 레민다오 준장은 전날 미군 친구로부터 같이 철수하지 않겠냐는 무전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전설이 되어버린 남베트남 보병 제18사단은 이 무렵이면 이제 사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5,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고 거의 여단급이었죠. 하지만 빛나는 공적을 세웠죠. 레민다오 준장은 남베트남 패망 후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북베트남군 제3군단 예하 제14단은 오전 8시경 탄손누트 공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요. 북베트남 제2군단도 오전 9시 30분까지는 사이공강 다리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13번 도로에 연해서 전선을 고수하던 남베트남군 제5사단장 레응웬 비 준장은 군단과 통신이 두절되자 사이공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장병들을 집결시켜서 가용한 차량을 총동원해서 사이공으로 철수합니다. 그런데요, 사이공에서 약 5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기지에서 철수하던 제5사단은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북베트남군의 공격을 받고요, 사단은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사단 참모들은 북베트남군한테 포로가 됐고요, 사단장 레응웬 비 준장은 여기서 자결을 합니다. 연대장 시절 그는 함께 근무하던 미 군사 고문단과 시차로 미군 장성들에게 매우 유능하다는 평을 들었던 남베트남군에서는 보기 드문 예외적인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늦었지만 또 다른 슬픈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남베트남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기 하루 전인 4월 29일 남베트남 공군 소속 티엔중이와 쯔엉반 히엔중이가 조종하는
821 공격 비행대대 소속 AC-119 건십이 탄손루트 비행장을 수호하기 위해 전투를 밤새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재무장과 급유를 위해서 탄손루트 공항에 착륙을 해요. 밤새껏 싸웠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대대 작전 장교가 작전 중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하지만 이 두 명은요 이걸 무시하고 다시 건십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이들 출격에는요 남베트남 공군 518 비행대 소속 스카이레이더 2기가 합세합니다. 이 2기에는 쯔엉풍 소령하고요 푹대위가 각각 탑승해 있었죠. 이들 세대 항공기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진격하는 북베트남군을 향해 지상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티엔중이 일행의 건십이 북베트남군 SA-7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이 됩니다. 고도 3000피트 상공에서 채공 중이던 기체의 탄두가 직격을 해요. 그리고 비행기는요 곧 불길에 휩싸여서 추락합니다. 결국 전원 전사하죠. 얼마 있지 않아 쯔엉풍 소령의 스카이레이더 역시 대공 미사일에 피격이 됩니다. 결국 추락해서 소령은 전사했죠. 푹대위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탄약이 바닥난 후 탄손루트로 귀환해서 운 좋게 탈출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베트남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4월 30일 아침 일찍부터 임시혁명정부하고 협상을 타진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왔잖아. 그리고 그 시간에 시시각각 북베트남은 사이공으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전 9시경에 이 두옹반민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0시 20분에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을 발표해요. 전 남베트남군은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정지하라. 본인은 베트남인끼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유혈을 방지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남베트남군에게 현 위치에서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 본인은 또한 임시혁명정부군도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임시혁명정부와 정부를 인계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항복 발표로요, 여러분들. 남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방송하고는 다르게 모든 남베트남 군대한테 항복 명령을 내릴 군 지휘관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카오반 비엔 참모총장이 달아난 후에 신임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던 빈 록도 떠나갔고요. 동생이 북베트남군 소장이었다는 참모본부 참모장 동반 쿠엔 중장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본부에 남아있는 장성이에요. 응우엔 후 한 중장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중장은요, 라디오 발표가 나온 뒤 10분 후인 10시 30분에 이 사람 역시 라디오 방송으로 전 예하 부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무기를 버리고 최초로 접촉되는 북베트남군한테 항복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얘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한 중장, 이 새끼도 오래전부터 북베트남의 첩자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지금? 참모본부에 있는 책임있는 장군이라는 새끼들은 전부 다 어디 갔어? 다 토껴버렸죠. 그 다음에 북베트남의 스파이가, 이 새끼는 이제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요. 북베트남 스파이니까. 이 새끼가 남베트남군한테 항복 명령을 내렸다 이거지,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개같은 일이 세상에 있어요. 이게 남베트남의 진실이었다니. 이거를 듣는 남베트남군 병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목숨 걸고 용감하게 싸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듣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말도 못할 허탈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갖가지 인간 군상이 나와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계속 그런 애들도 있었고, 허공에 총 쏘면서 울부짖는 애들도 있었고, 야 모든 거 끝났다 자기 머리에다 총 쏴버린 애들도 있었고, 분노하고 증오심에 어쩔 줄 나라도 그랬겠어요. 분노에 어쩔 줄 몰라서 약탈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야, 이거 미군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군 보기는 다 죽인다, 이런 애들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 사진 보이시죠? 대다수의 남베트남군이요, 군화 다 벗어 제끼고 군복 다 벗어 제끼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남베트남군 제4군단 지역은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북베트남군이 추가로 투입되지도 않았고, 이 지역에 있는 북베트남군의 일부는 사이공 지역 공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온전했어요. 근데 이 남베트남 제4군단장 응우엔 코아 남중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의 철수가 한창일 때 자기 부대에서도 탈출하려고 하는 부하가 있었거든요. 직접 권총으로 쏴 죽였다고. 심지어 또 다른 부하 고급 장교가 해상으로 도주하려고 배를 타고 도망갔거든. 헬기 타고 쫓아가서 사살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이런 남중장도 어떻게 항복 발표를 들으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권총 자살해요. 그리고 이 4군단 예하의 제7, 9, 21사단은 완전히 해산됐고요. 제7사단장 쯔엉반 하이 중장도 결국엔
자결을 합니다. 이제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사이공 시내에 보이기 시작합니다.